자, 이제 우리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4편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손해보험도 아니고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우리가 중간에 끼워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색깔로 얘기하면 이게 검정이고 이게 만약에 흰색이면 재산보험은 검정하고 흰색이 합쳐지니까 회색이 되는, 그레이색이 되는 그런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보험을 그레이존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액보상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화재보험 나면은 물론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 화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 정도에 따라서 그 보상하는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손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3보험에 그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냐면 종류를 뭘 규정하고 있냐면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정의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해가 뭡니까? 바깥에서의 다치는 사고를 우리가 상해라고 하고, 질병이라고 한 내재, 우리가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질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하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때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에서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업법. 반드시 기억하고, 재산보험하고 상법은요, 상극입니다. 서로 아닙니다. 상법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재산보험에는 아까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재산보험에는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다. 상, 질, 간. 상해, 질병, 간병. 요 세 가지입니다. 연금보험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예,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3보험 제4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장, 4장은 범위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3보험을 모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별도의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번까지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제 재산보험 관련해서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시험을 보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27번째 재산보험 관련해서 어떤 모집 자격이 뭐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상법이 일반적으로 상법에 제4편이라는 게 있는데, 제4편이 우리가 보험편인데, 이 보험편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정해지다가 이게 보험이 확대되고 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건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뒤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상법에는 재산보험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뭐 상법 재산보험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상법에 임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규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준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4편의 규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간병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법에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산보험에 대한 용어 자체가 상법에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업법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조차도 언급이 없다. 대신에 상해나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 개의 이제 보험
그 보험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분보험인데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을 받아라 이렇게 있는데 재산보험 자체는 상법에도 없고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정의를 받는다?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그런 보장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우리가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용을 금지하는데 보험업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생명보험업은 뭐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재산보험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부속이다 이렇게 딱 이제 그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재산보험 사업에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재산보험을 독립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에 대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재산보험을 허가만 받으면 재산보험 영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겸업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겸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모집 등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보험,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조건들은 등록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집설계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연수과정 받으시고 교육과정 20시간하고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내 경력을 하고 1년 이내 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교육까지 받으시면 우리가 등록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두 군데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재산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법에는 재산보험과 관련된 용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 정해져 있고 상법에는 질병보험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죠. 상법에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해서 용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또 뭐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까? 질병이 아니라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재산보험 모집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붙은 사람들도 재산보험 자격시험을 별도로 보셔야 되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 모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겸업할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생명보험협회니까 생명보험협회 한 곳에만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실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째입니다. 재산보험의 특징.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해서 어떤 재산보험의 특징이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생명보험은 장기, 손해보험은 단기. 그러면 재산보험은 요 두 가지를 합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생명보험은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위험인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거대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손이나 정액보상을 같이 해주고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액보상을 하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징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예를 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같이 겸용을 허용했으면 삼성보험회사라고 하나로 운영되겠죠. 근데 겸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둘 다 재산보험 겸용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병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에서는 질병
그 보험에서는 재산보험에서는 사망 보장을 주계약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주계약으로 사망을 보장해주지 않고 모두 다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생명보험하고 다르게 조금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 요건을 뒀는데 그게 뭐냐면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질병보험을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80세까지만 보험기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액도 개인별 2억 원 한도까지만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당연히 생명보험은 나이나 보험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생명보험 금액을 뭐 10억이든 100억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크게 내셔야 되겠죠. 자, 보험금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은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은 해당이 없는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가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인데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뭐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소한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피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났는데 가가지고 나 이거 100억짜리인데 100억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가입하기 전에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해 놓는 거죠. 보험 사고 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그 정의와 요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재산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상해보험인데 우리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요. 상해가 아닌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합니다. 계약은. 왜냐하면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한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임 준비금이 아닌 해지 환급금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써서 틀린 질문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재산보험에 대해서 겸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맞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금지하고 있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손해보험의 질병사망의 보험금은 잠깐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금 한도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별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그래서 이거는 뭐 3억 원, 1억 원 뭐 이렇게 다양한 금액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2억 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피보험 이익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기 환급형도 같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수 보장형 보험도 있지만 만기 환급형도 있으니까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상해보험이죠. 이제 각각의 재산보험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입니다. 자,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 밖에서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도 보장받고 사망도 당연히 보장을 받고 신체로 인한 장애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장애, 사망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해보험은. 당연히 상해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보다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당연히 사망보험, 생명보험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죽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데 상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발생의 여지가 크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게 불확정적이다.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그 다음에 피해 정도가 모두 불확정적이지만 생명보험은 발생 시기, 언제 죽을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발생 시기만 불확정하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상해사고의 요건,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하나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야 되고요. 예고되어 있으면 상해사고가 아닙니다. 다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견되지 않은 거,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적으로 오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해행위라든지 자살 등은 제외가 되는 거고, 요 세 가지, 급격성, 우여성, 외래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런 지문들은 전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질병과의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해사고가 먼저 난 거니까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상처가 났는데 그게 그냥 꼭 상처 자국,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 보이지 않는 상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해라고 인정이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보다 훨씬 더 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해주는 재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자살도 보장해주지 않지만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가 상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하고 관련돼 있겠죠. 내가 외부의 어떤 요건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이는 관계가 없죠. 외부에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관계없고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직업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단일률이나 군단율, 어떤 직업이 같은 부분, 같은 부류에 대해서는 단일률이나 군단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령별로 구분이 없다. 그럼 연령하고 관련된 건 당연히 병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질병보험에 관련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사고의 요건인 이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운데 한 개 이상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 문제는 요것들을 물어보는 개별 질문도 나옵니다. 거꾸로 이런 표를 주어주고 이것이 설명하는 상해사고의 요건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격성이나 우연성, 외래성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생명보험에 비해서 다툼의 소지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보험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일과 관련된 거냐 아닌 거냐 뭐 여러 가지 따지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종별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이 직종별로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다. 3보험 중에는 직종과 관련된 거는 상해보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째 그 키워드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직업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직업별 위험 등급. 직업 직무 변경.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위험한 직군으로 바뀌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낮춰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보험회사에서 취하겠죠. 자,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혼돈을 줘요. 자꾸만 우리가 5등급 3단계인데 3등급 5단계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5등급 3단계 5등급 직업 위험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등급. 3단계는 외우지 마시고요. 5등급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3등급으로 나온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사무직이었는데 그 위험이 좀 낮죠. 사무직은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위험이 높은 어떤 생산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영업용 택시라든지 영업용 그런 택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 직무가 바뀔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으시면 그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은 해지,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계약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피보험자도 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변경 시 뭐 언제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 공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즉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알릴 때 보험 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용을 알려야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할 때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요. 많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위험이 낮은 것은 보험료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직무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직무가 변경이 됐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뭐 등산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상해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직업의 변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보상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어 보험회사에 통지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직업별 위험 등급은 뭐라고요? 5등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등급. 저도 잠깐 헷갈려요. 5등급.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나 보험 설계사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민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통지를 할 때는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해보험은 끝났고 질병보험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죠. 상해, 질병, 간병 중에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이란 어떤 거고 어떤 상해보험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런 비교 내용이 있을까 살펴보는 게 31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보험 시장의 변화 요인은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많이 이제 커버가 됐었는데요. 이게 좀 종신보험이 이제 판매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질병보험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병이 포화가 돼서 종신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의료비가 많이 증가되죠. 여러분들 우리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65세 이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노령화 비율, 노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노령 인구들 비율을 보면 한 85% 이상이 이제 유병자라고 합니다.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포인트는 질병보험 시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신보험이 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문제 틀린 지문을 골라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장애 앞에 부분에서 장애 등급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우리가 장애가 아니라 뭐다고요? 질병이라고 한다. 질병.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체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해보험과 구분된다. 그래서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질병보험은 밖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보험자 대상에 내재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구분할 때 우리가 질병보험은 여러분들 암보험 생각해보면 10년 이상 좀 장기적인 거고요. 우리 상해보험은 거꾸로 1년 이상이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고령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나이 제한, 아까 나이하고 관계없는 게 상해보험,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게 질병보험이니까 질병보험은 만 15세 이상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입을 제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금을 좀 낮춰가지고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보험에 질병 사망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 게 주보험에서는 어렵고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보험에서도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는데 우리가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질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에서 사망 보장이 가능하지 않지만 특약으로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모두 특약으로는 사망이 보장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등에서 5등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5등급 3단계. 근데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늘어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상해보험과 동일하게 외래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만 인정되는 거고 질병보험은 내재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재성. 그죠? 안에서 신체 내부에서 발생된 그런 원인이어야 된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가입 대한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에서 질병보험에 대한 상해보험의 질병보험 사망에 대해서는 80세 만기 개인별 2억 원 한도에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병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암보험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질병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어요. 암보험 1년이 아니라 10년. 병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발생이잖아요. 그죠? 상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질병보험은 1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이다. 상해보험은 1년 이상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우리 이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암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32번째 암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근데 페이지는 뭐 한두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약간만 확대돼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나 수술, 진단, 다 요양자금까지 다 보장받는 거예요. 암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암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요양치료까지 받는 것까지도 다 보장이 된다. 그리고 암보험은 우리가 주계약, 특약으로도 가능하고 나중에 순수하게 보험료가 이제 소멸되는 보험도 있지만 보험료, 만기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도 가능하다. 순수 보장형 가능하고 만기 환급형 가능하고 주계약, 특약 가능하다. 그러니까 암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특정 암만 보장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보험금이 덜 나가겠죠. 그 다음에 고해감, 소해감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암에 대한 정의를 달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은 어떤 보험 보장해주고 어떤 보험은 어떤 회사에서는 보장해주는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분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우리가 분류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암과 관련한 진단이나 수술, 입원, 통원 지원금을 우리가 당연히 보상받고 있고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거 암에 걸리면은 우리가 0기부터 뭐 4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말기가 있는데 0기암을 우리가 제자리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기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보험들을 우리가 제자리암이라고 하니까 이런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암보험하고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10에서 2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일한 암 치료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시 1회 입원으로 보고 1회 입원으로 본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기간이 만기가 되더라도 중도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약에 치료받는 중이라고 한다면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그 회당 최고 한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좀 생소한 거니까 암보험에서는 요 회당 최고 기일, 회당 최고 한도 기일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암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은 대표적으로 다 10년 이상이고 나이는 15세 이상이고 고연령,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연령의 대상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보험료도 크게 증가한다. 암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들 때와 나이 들어서 들 때는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암과 제자리암의 보험금 동일하지 않다 그랬어요. 제자리암은 연기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만 지급한다. 일반 암에 비해서. 그 다음에 주요암, 고액암, 소액암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임의로 정해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직접 치료 임원 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무조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가 아니라 아까 해당 최고 한도일까지 보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하고 대표적인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여러분들 요즘 많이 가입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도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법정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에 법정 본인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부분에 개인 부담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주는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그래서 그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의료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금액,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당연히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받으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복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군데서밖에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법입니다.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험업법에서 여러 군데 가입을 해도 줘야 된다라고 해도 그건 주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도는 보상 책임액에 따라서 보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도입 순서도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외우듯이 이것도 같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실손이니까 손해보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의 단체 쪽에 먼저 들어왔다가 생명보험회사의 개인. 그 다음에 최근에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이 팔렸고 지금은 2021년도에는 신실손의료보험이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단독형으로 2018년부터는 단독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계약과 급여 부분이 있고 특약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 부담하고 특약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고요. 20% 30% 다르고 보장 한도도 우리가 이번 통원 합산해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 이내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5천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20만 원이고 우리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 비급여, 그 다음에 주계약과 특약 부분이 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금액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통원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서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은 최소 3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수준에 따라서 병원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병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만 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2만 원. 1만 원, 2만 원이죠. 그러니까 큰 병원에 대해서는 2만 원. 작은 병원에 대해서는 1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공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급여인 경우에는 최소 3만 원의 공제 금액을 받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특약은 비급여 의료 이용료와 연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적용하는 건 아니고 2024년에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반드시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에까지 금액 부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5천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1만 원, 종합병원 2만 원. 그 다음에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이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라는 게 새로 생겨서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 조사 공개를 해서 우리가 저렴한 진료 비용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하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새로 나온 부분이라 여러분들 이 부분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그 실손 의료보험은 계속해서 갱신형으로 계속 가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보험료가 좀 저렴한 신실손 의료 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급여 중 법정 본인 부담액과 개인 부담 비급여 항목 합계 전부를 보험회사,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독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주계약, 특약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 계약이 아닙니다. 재산보험 계약 중에도 재산보험 상품 중에도 우리가 실손 보상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 대상되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계약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했죠.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로 등장했다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니까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의료보험까지 관할을 못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그 재산보험의 마지막인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간호하는 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 케어 보험이라고 합니다. LTC 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먼저 민영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장기 보험이 먼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적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2008년, 민영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적용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해서 차등적으로 요양급여 우리가 간병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5세 이상, 65세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령 얘기할 때는 65세니까 뭐 60세나 55세 이런 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만약에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병,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매겨서 그 요양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민영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액 보험으로만 팝니다. 정액 보상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고,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고 종신이에요.
보험기간은 종신이고 그 다음에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간병 대상자가 사망하면 종료. 우리가 사망이나 간병연금을 수령하면 이제 계약이 소멸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률 변동제도, 고정제도가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좋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병의 어떤 그런 그 보험회사 기준, 우리가 공적적인 부분은 그 장애 등급이 있겠지만 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여기 점수가 중요합니다. 3점. 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에 걸린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병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하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저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식사나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일상생활 장애센터에 대해서는 정의 문제도 좀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여러 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간병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부여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장애센터 같은 경우에는 90일, 중증 치매 보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년 이내에 면책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 간병이 발생하면 간병 그 보험금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병보험에서도 보장에서도 면책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 면책을 해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 의사의 처방에 의한 거는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데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그런 인지기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이 아니고요. 자, 민영장기보험은 우리나라 민영장기보험은 원래 실손이나 간병보험은 실손이나 정액이 둘 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민영장기 간병보험은 실손 보상 형태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민영장기보험 간병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몇 세 이후라고 했습니까? 30세 이후에 보험기간은 종신인 거죠.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